자, 일단 해봅시다. 기말고사 파트인데 화학은 비교적 오히려 이제 좀 그 여유가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기말고사 파트가 내용이 많지도 않고 한데 그래 좀 준비나 연습은 좀 빡세게 해야 되니까 어차피 빨리 해보면요. 일단 2단원의 제일 처음에 주 주제가 동위원소입니다. 아마 진도 이미 나가고 있거나 해서 좀 정리를 하시긴 하셨을 텐데요. 사실 동위원소 파트는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 기말고사 파트에서 유일하게 좀 계산적인 문제가 나오는 곳이긴 한데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뭐 그 양적 관계 때처럼 빡세진 않으니까 그런 부류는 아니니까 상관은 없는데,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고 가야 될 건 뭐냐면요. 동위원소 문제는 그 화학 식량 혹은 몰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은 당연히 다 깔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말고사에서도 여전히 막 그람당 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람당 1g당 단위 질량당 부피 이런 질문은 여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 식량 적어갖고 그 반응 전에가 어떻고 반응 후에가 어떻고 이런 거 할 일은 없거든요. 아예 없어 기말 때는. 근데 화학 식량이 어떻고 몰이 어떻고 뭐 부피 어떻게 주어지고 아보가드로 수가 어떻고 이런 얘기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은 여전히 가능해요. 동위원소 파트가 그런 걸 같이 섞기가 제일 좋아서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기말고사에서 좀 이 동위원소 쪽을 어렵게 내고 싶다라고 하면 1단원을 끌고 와서 많이 섞는 거지. 그 화학식량과 몰 쪽을 가져와서 섞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좀 당연한 건데, 아니 지난 시험 범위 거를 섞으면 어떡합니까가 성립하지 않죠. 당연히 섞는 겁니다. 사실 이미 지난 시험 범위 거를 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칙은 원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사칙연산부터 하지 말고 있어야 돼요. 사칙연산 너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시험 범위였을 테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미 배운 건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전제 조건이지. 그래서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앞의 내용들을. 물론 이제 그날 아니 그 양적 관계를 시키진 않을 거니까 걱정은 하지 말고, 그런 빡센 양적 관계 문제를 시키진 않을 테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아무튼 동위원소 부분은 그냥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의는 이미 1단원 하면서도 어느 정도 학교에서 정리를 한 경우가 꽤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어떤 원소가 존재할 때 양성자수는 뭐를 결정하니까? 원자 번호. 그쵸? 양성자수가 어차피 원자 번호, 즉 그 원소의 종류 자체를 결정하는 요소기 때문에요. 양성자수가 변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양성자수가 변한다라는 거는 아예 다른 종류의 원자로 변한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양성자수는 변하지 않고 같은 양성자수를 갖고 있는, 즉 같은 동일한 종류의 원소들, 원자들 사이에 뭐가? 중성자수가 다를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동위원소의 개념은 어떤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거는 이 양성자랑 중성자의 이항거였는데, 이건 1학기 때 했던 거 아니지, 중간 때 했던 거. 그래서 그거였는데 양성자수 같은 경우에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하면 다른 원자가 되는 거니까. 근데 중성자수는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연 상태에서도 그렇게 엄청 여러 종류의 서로 다른 중성자수가 들어있는 원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기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동위원소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중성자수가 서로 다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질량수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1몰당 질량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딱 그 개념에서 끝나는 거나 사실 다름없습니다. 더 이상 개념적으로 물어볼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동위원소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잖아? 그냥 개념적인 질문을 하고자 하잖아? 그럼 물어볼 게 없어. 그냥 양성자수 같고 중성자수 서로 다른 거, 이거 말고는 얘기할 게 아예 전혀 없는 수준이지. 그래서 별로 할 얘기는 없는데요. 대신에 어떤 얘기를 좀 하게 될 거냐면 평균 원자량에 대한 얘기가 제일 메인 주제죠. 네, 그래서 평균 원자량이 이제 제일 메인 주제가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자면 탄소가 12짜리 탄소랑 14짜리 탄소, 이쪽 예를 들어봅시다. 사실 탄소가 예를 들기에 좋진 않아. 그러니까 실제 존재 비율이 12탄소가 90%, 99%를 넘을 거예요. 한 99.99% 정도 될 겁니다. 지구상에. 그리고 14탄소가 진짜 엄청 적을 거예요. 한 0.0001% 정도 차지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실제 존재 비율은 그냥 무시하고 우리 그냥 그 예를 들어 이 12탄소가 지구상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14탄소가 지구상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가정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근데 여기서 뜻하는 게 기본적으로 여기 우리가 어떤 원자가 있으면 원자의 왼쪽 위에 적혀 있는 게 질량수잖아요. 보통 아래에 적혀 있는 건 원자 번호인데 여기다가 우리 뭐 적을 일 별로 없으니까 냅두고.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게 질량수인데 그럼 얘는 중성자가 몇 개란 뜻이고 6개란 뜻인 거고 얘는 중성자가 몇 개란 뜻인 거고 8개란 뜻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했을 때 그럼 얘 75%, 얘 25% 차지하고 있는 얘가 전체 탄소의 비율이라고 한다면 우린 탄소의 원자량을 몇이라고 해야 되게? 라는 게 평균 원자량의 질문이지. 몇입니까? 네, 그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네 학교에서 반평균 구하는 거랑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100명의 탄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접근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실제로 100명의 탄소가 있는데 그 탄소가 12점짜리가 75명인 거고 14점짜리가 25명이다 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저 얘기가. 그치? 그러니까 전체 75%를 차지하고 있는 게 12짜리고 전체 25%를 차지하고 있는 게 14짜리란 얘기는 100명 중에 75명은 12, 25명은 14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평균 점수를 매기라고 하면 원래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구하겠어? 곱해서 더해요. 그쵸? 이 둘을 곱해요. 그래서 더해요. 그 다음에 뭘로 나눠요? 100으로. 네, 100으로 나눠요. 전체 100으로. 그쵸? 이게 전부겠지. 그래서 그냥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게 끝입니다. 그래서 뭐 별로 딱히 어려울 만한 건 없는데 그래서 이게 그리고 끝이거든. 그럼 개념적으로나 어떤 설명할 건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 우리가 문제 풀 때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좀 그런 걸 좀 주로 들여다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일단 그 좀 쉽게 구하는 방법 같은 걸 생각을 해두면 편할 것 같아요. 어차피 머릿속에서 저는 계산이 워낙 잘 빨리 돌아가서 그냥 금방 구해지답니다 하면 그냥 그렇게 구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걸 갖다 놓읍시다. 어떤 A라고 하는 원소가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원소는 원자량이 M이에요. 근데 아니다. 원자량이 M이라고 적으면 좀 그러네. 다시. 질량수가 M. 요게 이제 중성자 수가 가장 적은 애가 되고요. 근데 얘는 동위원소로서 뭘 갖고 있냐면 질량수가 M 플러스 2인 애를 추가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중성자 수가 2개 더 많은 애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2개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때 얘가 전체의 0.6, 즉 60%를 차지하고 있고 근데 사실 이건 표현의 차이입니다.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 뭐 익숙하실 분들은 익숙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60%와 0.6은 사실상 같은 표현이지. 우리가 확률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퍼센트를 이용한 것과 퍼센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뉘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0.6 그리고 얘가 0.4 혹은 이제 60%, 40%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제 보통 흔히 그냥 M 곱하기 0.6 더하기 M 더하기 2 0.4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될 거고요. 아까 했던 거. 그렇죠? 그리고 가장 이제 흔히 많이 쓰게 되는 게 뭐냐면 아마 이 형태를 제일 많이 흔하게 쓰게 되겠죠. 보통 아래 건 이제 무슨 의미가 될 거냐면 어차피 질량수가 M인 거랑 질량수가 M 플러스 2인 걸 계산하는 식 자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럼 얘가 0.6M이고 얘 풀어서 쓰면 0.4M이랑 0.8 그러니까 0.4 곱하기 2가 될 거란 말이죠. 근데 보통 보면은 당연히 존재 비율의 총합은 퍼센트라면 100이 돼야 되고 퍼센트가 아니라 숫자로 표시되어 있다면 1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쵸? 전체가 1이고 100일 테니까. 그러면 어차피 합이 1이고 100이라면 앞에 가장 작은 애의 값을 가진 애는 어차피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M으로 잡아둔 요거 있잖아요. 요 M은 지금 여기서 더해본 것처럼 원래대로 계산을 딱히 따로 안 해봐도 되겠다. 0.6M이랑 0.4M 이렇게 나오니까 더하면 그냥 M 되는 거 맞잖아요.
만약에 퍼센트로 나타냈다면 이 둘의 합이 100m이 됐을 텐데 나중에 100으로 나눠줄 거니까 어차피 똑같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쪽은 그러니까 가장 작은 질량수 쪽은 그냥 냅두고 그리고 걔랑 차이가 나는 요 값만큼의 그 비율만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제일 흔하게 사용하는 방식이 되는 건데요. 사실 위의 방법으로 계산하든 아래 방법으로 계산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보통 이쪽이 편하지 않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보통 그냥 이쪽이 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되겠구나. 그냥 이게 기본입니다. 사실 더 복잡해질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별로 없지만 있지. 그러면 그 있는 걸 좀 더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 보면 일단 딱 요것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만 질문하면 끝이냐? 아니죠.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추가로 해볼 게 뭐가 있냐면 그러면 지금 이 A, 자연 상태 A 1몰 속에 들어있는 중성자수는 몇 개게요? 이제 이런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 0.8개요? 자연 상태 A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수는 몇 개일까? 보통 이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이 중성자수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아요. 이 중성자수에 대한 이게 삶이 쉽지가 않네. 네, 아무튼 그치, 2분의 m 더하기 0.8. 자, 봅시다.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만한 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면 얘의 평균 원자량이 m 더하기 0.8인 건 일단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중성자수를 구하는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나눠서 들어가 보면요. 일단 질량수가 가장 작은 거, 사실 이거는 좀 제가 그 설명에 빼먹은 부분이 있긴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대부분 원소들은 질량수가 제일 작은 원소는 중성자수랑 양성자수랑 같은 걸 전제로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애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안 적어줬지. 그냥 내 실수고. 아무튼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장 작은 거를 양성자수, 중성자수 같다라고 보면, 그러면 얘한테 들어있는 양성자수가 2분의 m개일 거고 그다음 중성자수도 2분의 m개일 거거든.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이 요쪽 질량수가 m 플러스 2인 애한테 들어있는 양성자수도 결국 몇 개예요? 2분의 m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한테 들어있는 중성자수가 전체 m 더하기 2에서 2분의 m을 뺀, 즉 2분의 m 더하기 2, 요게 이제 중성자수가 될 거야. 얘의 중성자수는 요거, 얘의 중성자수는 요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양성자수는 요거. 둘 다 똑같이 2분의 m이 될 거란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요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 전체 이 평균 원자량 m 더하기 0.8에서 그냥 뭐만 빼주면 되냐면 A 1몰의 양성자수를 빼주면 중성자수가 나오는 거지. 사실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그러면 그 근본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아까 우리 구한 요 중성자수를 이용해서 진짜 직접 계산을 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똑같이 얘가 0.6%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둘을 곱할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얘가 0.4, 그러니까 4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둘을 곱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더하면 이 A, 그 자연 상태 A에서 그냥 들어있는 중성자수를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가장 정석적으로 구하는 방식일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원자량 구하는 방식이랑 중성자수 구하는 방식이 크게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긴 구할 텐데, 근데 그렇게 구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왜냐면 내가 A를 1몰계를 갖다 놓으면 이 1몰계 안에 누군가는 m 플러스 2고 누군가는 m일 거긴 한데 상관없이 어차피 모두 다 양성자수는 2분의 m개거든. 그렇죠? 그럼 1몰의 A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수는 2분의 m개예요. 그냥 하나당 2분의 m개씩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2분의 m몰이 들어있을 거니까, 양성자가 2분의 m몰 들어있을 거니까 그걸 뺀 나머지는 다 중성자여야지. 그게 질량을 결정하는 전부인데. 그렇죠? 질량 자체가 양성자랑 중성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데 뭐. 그럼 주어진 질량을 양성자를 빼면 나머지가 중성자여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굳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만약에 이
평균 원자량을 갖다 놓고 여기서 중성자수를 구하라 라고 했으면 그냥 얘의 양성자수를 갖다 빼주면 그만이다. 이 정도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괜히 복잡하게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좀 더 숫자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A라는 원소가 있는데 대충 원자 번호가 10번 정도로 할까요? 10번인 걸로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얘가 가장 질량수가 작은 놈을 20으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22 이렇게 잡아두고 그 다음에 얘의 존재 비율을 0.6, 0.4 쟤랑 일단 그냥 똑같이 세팅해 둘게요. 그럼 일단 우선적으로 그거부터 구해봅시다. 평균 원자량이 몇이겠어? 이 A라고 하는 원소의 평균 원자량은 몇입니까? 그쵸? 20.8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 계산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20 작은 쪽 갖다 놓고 차이 2에다가 요거 곱해서 더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편하다는 거지. 그러면 한 걸음 더 가서 B 하나 더 갖다 놓고 여기서 얘는 한 원자 번호 몇 번쯤 줄까요? 숫자 몇이 마음에 들어요? 17. 예, 17 좋아요. 17로 해봅시다. 17 쉽지 않네. 34랑 질량수를 이번에는 34랑 그러면 36이랑 38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0.7, 0.2, 0.1의 존재 비율을 갖는다 라고 해보면 그리고 이번에는 동위원소의 가지수가 3가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동위원소 가지수가 3가지여도 평균 원자량 구하는 방식이 그렇게 뭐 다를 건 없는 게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얘는? 마찬가지로 얘도 근본적인 방법은 34 곱하기 0.7 더하기 36 곱하기 0.2 더하기 38 곱하기 0.1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 저게 퍼센트로 나와 있다면 다 퍼센트 쪽을 곱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100으로 나눠주는 것도 방법인데 뭐 저렇게 바꿔서 푸는 것도 방법이고 그건 편한 대로. 결국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요거보다 좀 더 쉽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더하기 2 곱하기 0.2 더하기 4 곱하기 0.1 이런 식으로 그냥 접근하시면 되는 거지. 여전히 제일 작은 애 갖다 놓고 이둘의 차이가 2니까 거기다 0.2 비율 곱해주고 이둘의 차이가 4니까 그 4에다가 요거 곱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든 세 가지든 계산 방식이 바뀔 이유는 없으니까 똑같이 해주면 돼.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얘의 평균 원자량이 30 몇이냐? 34.8 한 단어 끝이. 아니에요. 여기 이 단어는 제일 첫 파트지. 그러니까 소단어 하나. 예, 소담 하나가 이게 끝이에요. 이 얘기만 주구장창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이지. 자, 그러면 이제 요 다음으로 무슨 얘기를 좀 해볼 거냐면요. 그러면 여러분 A2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일단 A2의 평균 분자량은 몇이게요? 저 2배 때리면서. 네, 41.6입니다. 정말 간단하지? A2의 평균 분자량 하면요. 그냥 요 20.8 요런 걸로 끝나요. 자, 근데 20.8의 2배. 그러니까 A 자체의 평균 원자량이 20.8이기 때문에 그냥 그 A 두 개를 붙여 놓는 거거든. A2라고 하는 분자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A2 분자의 평균 원자량은 그냥 20.8 하면 끝납니다. 2배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거 되게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얘기할 게 있죠. 40. 자, 질량수가 분자량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분자량이 A2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분자량이 총 뭐뭐 있어요? 40, 42, 44. 네, 40, 42, 44 이렇게 세 가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분자량 40짜리의 존재 비율은 얼만큼일까? 0.36. 네, 간단해. 0.36이요. 학통러들 뭐해? 맞죠? 확통러들. 확통하시는 분들이 익숙하잖아요. 뭘로 배웠어?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공 뽑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 안 돼. 20짜리 공과 22짜리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 안에 그 주머니 안에 0.6이 A고 0.4가 그 A고 이렇게 0.4짜리가 22짜리고
0.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20짜리고. 이런 개념이라 결국 뽑을 때마다의 확률이 A가 20짜리가 나올 확률이 0.6인 거고 22짜리가 나올 확률이 0.4란 얘기거든요. 그냥. A2B면 야를 안 했는데. 그것도 이따 할 거예요. 실제로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A2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결국 40짜리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그 두 개 뽑힌 A가 전부 다 모여야 된다는 얘기고 내가 두 개의 A를 뽑았는데 그 둘 다 20이어야 40의 분자량을 가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A가 한 번 뽑힐 확률이 0.6이기 때문에 A2가 40이 될 확률은 그 제곱 0.36이 되는 거지. 그러면 42가 될 확률은 몇이게? 그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걸 되게 단순하게 그냥 어차피 요거 한 번 뽑고 요거 한 번 뽑으면 되니까 곱해서 0.24 자 이렇게 끝낸다고 하면 일단 우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봅시다. 그리고 44짜리 확률은 어떻게 되고? 자 요렇게 세 개 더하면 확률이 몇이에요? 1이 안 되죠. 그러니까 44짜리는 20이 두 번이기 때문에 0.4의 제곱이 되는 게 맞고요. 요 40짜리는 0.6의 제곱이라서 0.36이 되는 게 맞는데요. 근데 42짜리를 그냥 20짜리 하나, 22짜리 하나니까 둘이 곱해서 끝 해버리면 합쳐서 1이 안 나와. 근데 비율은 꼭 합쳐서 1이 나와야만 해요. 퍼센트라면 꼭 100이 나와야만 하고. 그래야 전체 중에 얼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이게 왜 이런 문제로 되느냐. 이 두 개를 뽑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에는 20짜리 한 번, 22짜리 한 번 요렇게 만나는 경우와 22짜리 한 번, 20짜리 한 번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나뉘는 거지 정확하게. 그래서 요 비율이 0.24 그냥 곱하면 되니까. 그리고 요 비율도 곱해서 0.24 그래서 결과적으로 0.48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여기다 가장 많이 써주는 식이 뭐냐면요. 저걸 그대로 차용을 해볼까요 다시? 그래서 A가 M짜리가 있고 M 플러스 2짜리가 있고 0.6이고 0.4 이렇게 되면 0.6, 0.4라는 비율 대신에 P랑 Q 이렇게 비율로 표현할게요. 일단 우선적으로 P 더하기 Q는 뭐여야 됩니까? 1이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퍼센트를 붙여놨으면 100인데 퍼센트 그냥 안 쓸게요. 저는 퍼센트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1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얘의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얘의 평균 원자량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A2에서 2m짜리의 비율은 P제곱이 되는 거고 2m 플러스 2의 비율은 2PQ가 되는 거고 2m 플러스 4의 비율이 Q제곱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저걸 다 더했을 때가 완전 제곱식이 1이 되는 거죠. P제곱 더하기 2PQ 더하기 Q제곱. 그쵸? 정확하게 P 더하기 Q의 전체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확통을 하신 분들은 다 했을 거예요. 확통에서는 다 다뤘을 거야. 아 그래? 아무튼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푼다가 되는 건데 여기서 꼭 조심해야 되는 게 저 EPQ에서 2를 자꾸 안 해줘서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말고사 파트는 그 세 가지 큰 틀릴 만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시간 모자라서 그냥 다 못 푸는 경우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말은 풀면 무조건 맞을 문제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그걸 시간 안에다 풀긴 정말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만 충분히 주면 당연히 다 맞을 시험지예요. 항상 늘 모든 시험지가. 근데 시간 안에 푸는 게 어렵거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시간 안에 풀려면 빨리 풀잖아? 그럼 뭐가 생겨? 실수. 그래서 두 번째 요소가 실수입니다. 정말 많은 실수 중에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저겁니다. EPQ에 2 안 곱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단순하게 그냥 요 두 개가 만나서 이게 됐구나. 그러면 확률 두 개 곱해야지 하고 그냥 빨리 계산을 끝내버리고 지나가는 거야. 그런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늘 하는 진짜 실수죠. 예, 그래 저런 거. 요즘은 약간 요즘은 네. 마지막
시간이 충분해도 할 만한 실수 있잖아요. 그냥 그 눈이 잘못되거나 해서 하는 실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하게 가봅시다. 실제로 이제 이런 것도 물어보니까 B2 얘기를 살짝 해볼게요. 그러면 B2를 이제 할 때는 얘는 가지수가 몇 가지게 일단? 이런 것도 이제 빨리빨리 떠오를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아요. 보통 질량수가 2개면 3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질량수가 3가지, 원자 쪽의 질량수가 3가지면 분자는 7가지가 나옵니다. 사실 이건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얘가 질량수끼리 등차 수열을 갖고 있으니까 7가지가 깔끔하게 나오는 거지, 만약에 34, 36, 37 이렇게 되잖아? 그럼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7개가 넘게 될 거야. 근데 여기선 깔끔하게 34, 36, 38.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 있게 나머지 둘의 등차 중앙을 갖고 있잖아요. 이럴 때나 성립하는 거지. 아무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질량수 그냥 구해봅시다. 뭐랑 68, 그 다음에 70, 72, 74, 76. 7가지 아니고 5가지네요. 미안합니다. 네, 5가지가 맞습니다. 네, 5가지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 네, 5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마 7가지가 아까 등차 중앙 아닐 때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8개 나오나? 모르겠어. 7개가 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이렇게 5가지가 되는 거고요. X가 아니에요? 몰라. 계산하기 귀찮아. X 더하기 Y 더하기 Z 제곱하면 한 6개 나오잖아요. 그렇대.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때는 비율을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68 이쪽은 제일 간단하잖아. 뭐예요? 0.7에 제곱. 아, 그 얘기야? 아, 겹치는 게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구해볼게. 우리가 70짜리를 구하려다가 보면요, 70은 요들이 만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0.2 곱하기 0.7에다가 뭐 해주면 돼요? 곱하기 2 해주면 되는 거고. 네. 그쵸? 저기다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는 건 아까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결국 70짜리는 34짜리와 36짜리가 만나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빡세네. 실제로 이거 세부연나 해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좀 생소하긴 할 텐데, 우리가 분자를 적는 방식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34B, 36B 이딴 식으로 적는 게 있습니다. 이게 B2란 뜻이에요. 근데 B2인데 둘의 원자량이 다르면 저렇게 적어주기도 해요. 그럼 얘가 곱하기 2가 되는 과정은 정확하게 어떤 거냐면, 얘가 0.2 곱하기 0.7의 비율을 갖고 있는 거고, 36B, 34B. 얘가 0.2 곱하기 0.7. 좀 뒤집어서 하는 게 낫나? 이쪽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요런 느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34짜리와 36짜리가 만나면 34짜리의 비율인 0.7과 36짜리의 비율인 0.2를 곱하면 되는 거고, 밑에 거는 그 순서가 바뀌어 있으니까 순서를 바꿔서 똑같이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결론적으로 저 둘 다 분자가 뭐가 되는 거니까, 분자량이 뭐가 되는 거니까 70이 되는 거니까. 그럼 70짜리의 존재 비율이 이렇게 되는 거죠. 둘의 존재 비율의 곱에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지. 그럼 72짜리는 어떻게 되냐면 0.2의 제곱. 0.2의 제곱. 그치?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 거지. 0.7 곱하기 0.1. 그렇죠. 여기다가 0.7 곱하기 0.1을 곱해줘야 됩니다. 이도 해야 네, 그렇죠. 곱하기 2까지 해줘야지. X, Y, Z 이런 거 공부해봐. 네.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어차피 36짜리 2개가 되면 72가 되는 것도 맞긴 맞는데, 결국은 제일 작은 거 34랑 38. 사실 얘는 우리가 이렇게 나눠 적어 놓긴 했지만 이 둘은 같은 분자라고 봐도 되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분자가 결국은 입체상에 존재하니까 좌우가 바뀐다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잖아. 그래서 얘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요, 얘는 36B2가 될 텐데요, 얘는 34B와 38B 요렇게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72짜리의 존재 비율이 얼마냐 하면 이거 둘을 구해서 더해주긴 할 텐데요, 근본적으로는
두 분자는 다른 분자입니다. 얘네 둘이 같아가지고. 우리가 분자의 종류를 얘기할 때는 이 분자와 이 분자는 다른 분자예요.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가 다르니까. 그래서 요거 표현의 문제도 하나 있게 되는데 분자량의 가지수와 분자의 가지수는 좀 달라. 분자량의 가지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가지가 맞는데요. 분자의 가지수는 6가지가 되는 게 맞지. 네. 왜냐면 36짜리 B, 36B 2개인 거랑 34B, 38B인 거랑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분자량의 종류는 어차피 이제 마저 구해봐도 68, 70, 72, 44, 76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 게 맞는데 근데 그중에 이 72 같은 경우에는 36B 2개가 만난 것과 34B 하나, 38B 하나 이렇게 만난 게 나뉘는데 저 둘은 분자량은 같을지 몰라도 분자는 서로 다른 종류의 분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분자의 가지수를 세면 6가지 근데 분자량의 가지수를 세면 5가지 이런 개념이 됩니다. B3 같은 거 안 내죠? 아, 내긴 내요. 근데 안 낼 겁니다. 그냥 내면 선생님 가서 그냥 때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근데 보통 B3를 내는 경우는 그거야. 이런 계산을 시키려고 내는 게 아니라 다른 계산을 안 해도 구하는 것들을 물어보려고. 실제로 그 모의고사나 수능 킬러 비슷한 문제들에 보면요. 준킬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비슷한 문제들에 가보면요. B3나 A3 같은 걸 물어보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거는 머리만 잘 쓰면 절대 단 하나도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 머리를 못 써서 계산하게 만들려는 게 출제자의 의도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B3나 A3는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내진 않아. 그리고 특히나 그 문제, 만약에 A3, B3가 나왔잖아? 계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산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 어떤 개념적인 것들을 질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보통 뭐 하냐면 막 B3랑 그다음에 A2랑 뭐 아니죠. B2랑 비교하는 게 낫겠다. B3랑 B2 사이에 중성자수 비교 한 요 정도나 시킨다던가. 그런 게 전체인데요. 아마 나중에 수능 특강 이런 거 풀어보면 그래도 한 문제씩 섞여 있을 거예요. 3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연습해 보시면 되겠고 지금 당장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우리가 계산은 요 정도 폭에서 벗어날 일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맞아 채워볼까? 74짜리도? 네. 요거 마무리하고 갔다 와 그래. 그러면 네. A에서는 분자의 종류가 2개인 거예요? 어떤 거? 아까 여기서는 뒤에서는 B2에서는 분자의 종류는 아니요. 요거는 분자의 종류가 2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얘는 20A와 22A 그리고 22A와 20A 이렇게 나뉘는 거거든? 이 둘은 이거는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2개 아니에요? 저들은 같아. 그러니까 2개 아니에요? 하나지. 그러니까 저거 하나 하고 하나 하고 3개? 예.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고. 이쪽은 뭐야? 0.2 곱하기 0.1 곱하기 여기다 2 해줘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 0.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결국 이것도 얘 P, Q, R 놓고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1이다 라고 놓게 되면요. 어차피 P 더하기 Q 더하기 R의 전체 제곱이 1이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요거 정확하게 떨어질 겁니다. 얘가 지금 P제곱이고 얘가 2PQ고 얘가 Q제곱 더하기 2PR이 될 거고 이런 방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방정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완자 이런 데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고. 일단 방법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겠고 끝. 사실 그 평균원자량은 이 정도의 질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이런 걸 질문하면서 아까 했던 그런 거 이제 중성자수 질문 이런 거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어렵네. 거기다가 이제 뭘 같이 많이 실어 놓기도 하냐면 앞에 얘기했던 막 단위 질량당 이런 걸 같이 실어 놓는 거죠. 단위 질량당 중성자수 이런 거 비교시키고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좀 더 천천히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은 아예 바로 다음 내용인 오비탈 이쪽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잠깐 쉬자니까. 우리 잠깐 쉬자. 지금 기출품 풀려요?
아무튼 여자 피구도 안 했어요. 남자 축구에 여자 피구가 국룰이 안 아 맞 들어가긴 해. 여자 피가 없는 게 충격적이야. 네 없어요. 남고인데요. 그리고 있으면 이상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힘들다. 있었는데 난 거야. 체육생도 일하기 싫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아니 남고라서 애들은 또 다 축구를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 체육 스님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 싶다. 남고 재밌어. 개인적으로 남고는 정말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제가 솔직히 재밌었어. 남고 가면 이틀 만에 어디 팔 하나 부러질 것 같아. 일단 이제 오비탈 원래는 오비탈하고 요 사이에도 내용이 좀 있어요. 원래 이제 원자 모델의 발전 과정이 있어서요. 돌턴의 원자 모형 가지고는 할 얘기가 아예 없으니까 그냥 그런 모형이 있다 정도 얘기로만 끝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톰슨의 원자 모형은 좀 얘기할 게 원래 있습니다. 음극선 실험을 좀 다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극선 실험하고 그 다음 실험 사이에 양극선 실험, 요거 이제 배우는 학교만 배우는데요. 뭐 그런 실험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을 하게 되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하는 것도 좀 있고, 그리고 보어 원자 모형도 원래 이제 좀 다뤄야 되는 게 있고 한데요. 여기까지 지금 얘기한 요 부분을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냥 오늘은 오비탈 먼저 해버리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오비탈 하고 다음 주에 그 뒤에 내용까지 끝낸 다음에 앞에 그 실험 정리들 살짝 하고 끝내는 게 순서상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더 일찍 중요한 부분의 문제풀이를 시작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순서로 할 거니까 오비탈 빨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비탈은 사실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이미 지난번에 설명했을 때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개념적으로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건 꽤 어렵습니다. 원래 뭐 그런 얘기 있잖아. 양자역학을 이해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양자역학을 모른다는 거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물리학 교수님들도 이해 못했다고 하는 게 양자역학인데,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깊게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특히나 우리는 더더욱 어렵잖아. 당장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과목이 또 물리도 아니란 말이야. 화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키워드 하나로만 딱 접근하면 돼요. 뭐 그냥 확률로 보겠다. 아이고. 그냥 확률로서 모든 걸 접근하겠다. 이게 이제 오비탈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이제 꼭 되게 달고 사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요. 요즘 세상은 전부 다 확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확통을 배워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나중에 진짜 모든 게 다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뭘 해도 다 확률, 통계적인 걸 굉장히 많이 접목시켜 놨기 때문에 어느 학문을 하든 다 통계적인 접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확률적인 접근이 많아서요.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 가장 지금 현재 가장 뭐라고 해야 되냐? 가장 핫한 산업이 AI 산업이잖아요. 근데 그 AI 산업조차도 굉장히 지극히 확률적인 접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AI가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대답을 해줄 확률이 높도록 하는 게 그 학습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확률적이라는 건 중요하다 보니까 그냥 딱 그 정도의 의미. 그러니까 이 오비탈도 확률로서 접근하겠다. 원자의 구조를 확률로서 접근하겠다의 정도의 개념으로만 받아들여주면 충분합니다. 오비탈은. 그냥 전자가 정확히 어디 있다라는 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가 이 안에서 발견될 확률이 어느 정도는 됩니다 하는 범위를 설정하는 게 오비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범위가 앞으로는 원래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쓰고 있던 그 껍질의 그 개념을 대체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그 보어 원자 모형이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보어 원자 모형이라는 이름과 상관없이 가장 오래 쓴,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할 만한 게 그 껍질 모델이잖아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이 모델이 가장 흔하게 쓰이는 걸 텐데, 그 모델에 대한 지식을 처음부터 다 바꿔놓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대로 쓰시면 돼요. 다만 이제 그 위에다가 이 모델만으로 설명 안 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비탈을 좀 가져오면 어떨까? 이 정도의 개념으로 오비탈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보어 원자 모형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앞으로 이 단원 자체가 그래. 모든 걸 계속 이 오비탈을 정리하고 나서도 계속 보어 원자 모형으로 정리할 거야. 다만 보어만으로 설명 안 되는 것들을 오비탈을 끌어와서 설명을 하는 거지.
요런 정도로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전자 구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뜻이 전자가 진짜 여러 개가 모여서 구름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자라고 하는 거에 확률적으로 전자가 이 안에 존재할 확률이 어떻다라는 거를 확률 혹은 통계적으로 이제 구하는 게 오비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확한 접근은 아니긴 한데요.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접근이 어떤 거냐면 전자를 한 1000번쯤 검출해. 1000번은 너무 적나? 한 100만 번쯤 할까요? 100만 번쯤 검출해. 그래서 그 검출 결과를 점으로 찍어. 그리고 거기서 어떤 공통적인 규칙을 찾아내. 이게 오비탈입니다. 그래서 그 공통적인 규칙이 뭐였어? 오비탈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뭐야? 그치?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인 데까지가 눈으로 보이는 규칙으로 규격화가 되는 거죠. 어떤 구름으로 표시가 되는 거지. 근데 저거 실제로 해본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1000번씩, 100만 번씩 해서 하는 게 원래 오비탈의 근간은 아닙니다. 원래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 계산적으로 구해지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구해졌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은 결과이기도 하죠. 근데 실제 해본 사람은 없죠. 네. 이걸 실제로 하기 전에 이미 시뮬레이션이 충분히 발달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실제로 누군가 한번 해봐. 그러면 그걸로도 꽤 큰 업적일 거예요.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직접 해서 직접 증명을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크게 어디서 상 많이 받을 만한 업적이긴 하거든요. 물론 얼마나 걸릴까? 많이 오래 걸리긴 할 겁니다. 아마.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전자구름 중에서 가장 흔히 이제 등장하는 게 가장 먼저 등장했던 게 구형, 그렇죠? 그래서 구형 오비탈인 s 오비탈이 제일 처음으로 발견이 되던 거고요. 그래서 s 오비탈은 어차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그냥 구를 하나 그려놓고 그 구 안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몇이라는 거야? 90%라는 거야. 이 뜻입니다.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100만 번 그걸 차용해서 그대로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100만 개의 점을 찍어봤는데 그 중에 90만 개의 점이 이 구 안에 엄청 몰빵돼서 찍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몰빵돼서 찍혀 있는 데를 이렇게 구로 이렇게 감싸서 그려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0만 개의 점은 바깥에 아주 산계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무렇게나 찍혀 있어요. 그러면 거긴 규칙성이 없으니까 냅두고 이런 개념이 기본적인 거긴 한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궤도를 눈에 보이도록 표시를 해놓은 거고 그게 구형이니까 S오비탈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고요. S오비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보어의 원점 무형을 그대로 반영한다라는 점입니다. 왜? S오비탈 자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어 뭐 할 때 전자껍질 그릴 때 어떻게 그려? 원형으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걸 원형으로 그리는 것도 우리가 평면에 그리니까 원형으로 그리는 거지 실제로 보어에서 얘기하는 전자껍질도 원의 개념은 아닐 거 아니야. 구의 개념일 거지. 입체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반영하는 거라서요. 그냥 얘는 첫 번째 껍질 1S, 두 번째 껍질 2S, 세 번째 껍질 3S, 네 번째 껍질 4S 이런 식으로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보어의 전자 껍질 개념을 그대로 옮겨서 오비탈로 바꿔놓은 거라고 보면 그냥 편합니다.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좀 수정해줘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냐면 S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는 두 개가 한 개입니다. 왜 오비탈당 두 개의 전자가 한 개인지는 조금 이따가 한 번에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 S오비탈의 두 개, 요거는 이따 정리를 하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그럼 1S 오비탈과 2S 오비탈은 어떤 차이를 갖느냐? 크기의 차이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2S 오비탈은 더 커요. 3S 오비탈은 더 크고 4S 오비탈은 더 커요. 아까 껍질 개념 그대로 가져오면 된다고 했잖아. 그렇게 접근하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오비탈 접근할 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한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면 확률이 0인 지점은 있다 없다? 있어요. 가운데 점. 그치. 가운데는 확률이 0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전자 발견 확률을 뜻하는 걸 테니까 전자 발견 확률이 가운데선 0이에요. 왜? 핵이 있으니까. 핵에서 전자가 발견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가운데선 0인데 그럼 가운데 핵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인데 없습니다. 오비탈 내부에서 발견된 확률이 90%, 바깥에서 발견된 확률이 10%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걸 기본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오비탈이 뭐예요? p 오비탈. p 오비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쵸, R형형 오비탈. 그래서 이 R형형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p 오비탈의 경우에는 EP가 최초 등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어떤 개념인 거냐면, 앞에 붙어있는 숫자는 아까 계속 얘기하던 그 보어 원자 모형 개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그러니까 1S하고 1P가 없을 뿐인 거지, 똑같이 껍질 개념으로 두 번째 껍질부터는 2S, 2P, 3S, 3P, 4S, 4P 이런 식으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보어의 원자 껍질을 좀 나눠 놓은 거 정도가 돼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오비탈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껍질과 특징적으로 다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생긴 것부터가 구형인데다가 뭐 이러니까. 근데 얘는 좀 많이 다르지. 일단 생긴 것부터가 다르니까. 근데 그래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EP도 EP보다 3P가 크고 3P보다 4P가 더 커지는 형태 정도가 되는 거지. 근데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줘야 되는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오비탈이 커진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게? 맞아요.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라는 개념과도 통하는 거긴 합니다. 근데 원자 반지름은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그냥 보호 원자 모형으로 설명하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그건 빼두고, 오비탈이 커진다라는 건 어떤 개념? 유핵 전화량. 전자가 90% 확률로 발견되는 영역이 커진다라는 얘기지. 그럼 전자가 더 활발하다라는 의미지. 그렇다는 얘기는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더 많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걸 기본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 전자가 90% 확률로 발견되는 영역이 커진다라는 거는 전자가 좀 더 바깥까지, 좀 더 멀리까지 막 활발하게 움직인다라는 뜻일 거예요. 그치? 그러려면 에너지가 더 많아야지. 이 정도로 접근하면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1S보단 2S가, 2S보단 3S가, 3S보단 4S가, 그리고 2P보단 3P가, 3P보단 4P가 에너지가 많은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커지면 에너지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근데 p 오비탈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죠. 뭐냐면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s 오비탈 같은 경우는 방향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p 오비탈은 어떤 방향을 갖게 되냐면, p 오비탈은 우리가 입체 이 공간 좌표상에 투영했을 때 정확하게 축마다 하나의 p 오비탈이 발견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을 따다가 이름을 지었지. px, py, pz 이렇게. 그래서 p 오비탈은 px, py, pz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참 p 오비탈의 재밌는 특징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 오비탈은 실제로 그러니까 저 세 개의 오비탈을 묶어서 부르는 겁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EP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얘는 오비탈 한 개를 뜻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미. 이 EP라고 하는 오비탈 하나는 이미 그 안에 EPX와 EPY와 EPZ를 포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합쳐서 EP 오비탈. 그러니까 약간 묶음의 개념인 거지. 그래서 EP 오비탈 한 개 이렇게 부르기도 해. 근데 EP 오비탈 한 개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EPX, EPY, EPZ 세 개의 한 묶음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게 이제 P 오비탈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건 3P에서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해주면 돼. 3Px, 3Py, 3Pz. 4P 오비탈도 4Px, 4Py, 4Pz의 한 묶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주면 충분하다. 그렇죠? 그 다음은요. 이제 D 오비탈하고 F 오비탈인데 존재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D 오비탈, F 오비탈은 그냥 아예 안 나오는 수준이긴 해요. 네, 만약을 대비해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둘 수 있는 것만 정리하고 지나갑시다. 간단하게 정리해둘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D 오비탈에는 네, 5개의 오비탈로 이루어져 있고 F 오비탈은 7개의 오비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왜냐면 이건 보고 지나가 두는 게 충분한 게, 그냥 보고만 지나가 두면 되는 게 뭐니까? 등차니까. S 오비탈은 1개짜리고 P 오비탈은 3개짜리고 D 오비탈은 5개짜리고 F 오비탈은 7개짜리 묶음인 거지, 각각. 1개가 한 묶음, 3개가 한 묶음, 5개가 한 묶음, 7개가 한 묶음, 이런 개념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규칙성을 갖는 게 있어. 뭐가 있지? 세 번째. 그쵸. D 오비탈은
3d 오비탈이 시작입니다. f 오비탈은 4f 오비탈이 시작이에요. 실제로 현재까지 발견된 정확한 전자 껍질이 9개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s 오비탈은 1s부터 해서 2s, 3s, 4s, 5s, 6s, 7s, 8s, 9s까지 있는 거죠. 그리고 p 오비탈은 2p부터 시작해서 9p까지 있는 거고, d 오비탈은 3d부터 시작해서 9d까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f 오비탈은 4f부터 시작해서 9f까지 있는 거고,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뭐 9f나 8f 이런 건 아직 발견이 되지 않긴 했는데 대충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d 오비탈하고 f 오비탈은 그냥 진짜 저런 기본적인 걸 질문하려고만 언급할 뿐인 거지 딱히 쟤네들을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긴 것부터 특징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건 s, p 오비탈 이 두 개만 아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s 오비탈과 p 오비탈은 이 안에 전자가 90% 확률로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진 개념이 맞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한다는 거냐면 전자를 저 안에다 우리가 배치를 해보는 개념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 만약에 여우의 행동 패턴을 여러분들이 파악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처음에는 관찰을 통해서 쭉 정보를 쌓으면서 파악을 하겠지.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처음 어떤 패턴을 파악할 때는 관찰을 통해서 정보를 누적해서 이제 파악을 할 겁니다. 근데 파악한 다음에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더 편하냐면, 이미 알고 있는 게 많아진 상태가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로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해보는 게 더 우리한테 빠르게 습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우의 행동 패턴을 하나도 모를 때는 그냥 관찰을 해서 패턴을 쌓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마찬가지야. 전자도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막 확률적이고 뭐고 이러면서 패턴을 파악해서 오비탈이라는 걸 만들어 왔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패턴을 파악하고 나니까 규칙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확실한 규칙을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면 돼? 딱히 추가적인 관찰을 하지 않더라도 규칙을 적용해보면 전자가 10개, 100개가 되면 어떻게 될지를 그려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 배치라는 형태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느 정도 알아낼 때까지는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알아냈으면 이제부터는 배치해 가보는 거지. 어떤 거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전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더라 라는 규칙에 따라 이제 전자를 배치를 해볼 거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전자가 배치가 되는 규칙, 그래서 오비탈 전자 배치에 대한 얘기를, 그 규칙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세 가지죠. 뭐였어요? 싸움의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분투 규칙. 일단 싸움의 원리 뭡니까?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채워진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규칙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그냥 우리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싸움의 원리는 너무 당연해요. 왜냐면 자연 상태에서 모든 물질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한다?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갖고 싶어 한다. 에너지를 많이 가질수록 불안정하거든. 그래서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싸움의 원리 자체가 그냥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가지려는 거구나. 이런 되게 어떤 당위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원리를 근데 얘기를 해보려면 결국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 거야? 그쵸. 에너지 준위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간단하게 정리해봤죠. 1S보다 2S가 크고 2S보다 3S가 크고 3S보다 4S가 크고 2P보다 3P가 크고 이렇게 껍질이 늘어나면 크기가 커지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여기서 수소일 때와 수소가 아닐 때 얘기가 좀 달라요. 왜냐면 수소일 때는 어떻냐? S오비탈과 P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2S와 2P가 에너지가 같고요. 3S와 3P의 에너지가 같고요. 4S와 4P의 에너지가 같아요. 수소일 땐.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진짜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수소한테 원자 몇 개예요? 전자 한 개잖아. 수소 전자 한 개라서 애초에 수소의 전자들끼리 에너지 구분을 할 이유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어떤 건 존재하냐면 수소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위쪽 껍질로 가고 아래쪽 껍질로 가고 이런 껍질 간의 변화는 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수소에서는 껍질마다 에너지 차이는 비교해야 돼. 근데 한 껍질 안에서 에너지가 달라질 이유는 없어.
이게 기본이라서 우리가 그냥 외운다라고 치면요. 1S보다 2S가 커요. 근데 2S와 2P가 같아요. 2P보다 3S가 커요. 3S, 3P, 3D가 같아요. 3D보다 4S가 커요. 4S, 4P, 4D, 4F가 같아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야? 그냥 위쪽 껍질로 가면 에너지가 많아져요. 그냥 이렇게 보어로 접근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수소일 텐데, 근데 수소만 아니잖아? 그러면 수소를 제외한 전자가 2개 이상이기 시작하면요. 어떤 게 생기냐면 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s 오비탈보다 큽니다. 이게 되게 단순한 건데 s 오비탈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보편적인 패턴이죠. 그럼 p 오비탈은 보편적이지 않은 패턴이죠. 그러니까 얘는 멀쩡한 놈, 얘 미친 놈이잖아. 미친 놈이 에너지가 더 많겠지. 정도로 그냥 편하게 생각해주면 돼요. 사실 저런 행동 패턴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많아서 그런갑다 하는 거지 뭐. 그런 정도로 접근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p 오비탈의 에너지가 더 많다라는 거는 왜 에너지가 더 많고 그래서 왜 저렇게 행동하고는 아직 연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그냥 에너지가 더 많고 저딴 식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그냥 우리 현상하고 사실만 알고 있는 거지. 그냥 그렇게 외워야 되는 좀 개념에 더 가깝긴 해요. 얘는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그 왜 그런지를 그냥 단순하게 특이하니까 에너지가 많은 거다. 이 정도로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냥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의 원리에서 핵심은요. 수소 제외. 이거 문제를 잘 안 읽어갖고 자꾸 틀리는 누군가가 가장 실수를 많이 할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문제에서 수소일 때와 수소 아닐 때를 문제를 꼬박꼬박 다 구분해서 풀어야 됩니다. 수소일 때와 수소가 아닐 때는 분명히 이 에너지 오비탈 간의 에너지 전위가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문제 푼 결과가 아예 달라져요. 수소에 대해서 풀었을 때와 수소가 아닐 때 풀었을 때가. 꼭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건. 그래서 수소 제외를 기준으로 1S보다 2S가 크고요. 2S보다 2P가 크고요. 2P보다 3S가 크고 3S보다 3P가 커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냥 앞에 있는 거를 순서대로 배열하면 돼. 1S보다 2S, 2S 2P, 2P에서 3S, 3S에 3P, 3P보다 4S. 근데 여기가 특이한 거지, 그치? 분명히 세 번째 껍질에는 3D가 있는데 3D가 3P보다 큰 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3D가 4S보다도 커요. 요거는 한번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거를 보어 원자 모형에 투사를 해보면 여기가 원자 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어 원자 모형에서 첫 번째 껍질이라고 얘기하는 영역을 여기에다 두게 되면요. 보통 1S의 에너지 준위가 딱 이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위와 완벽하게 겹칠 겁니다. 그러면 2S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냥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에너지 준위와 완벽하게 겹칠 거고요. 그러면 2P가 좀 더 크다는 건 어떤 뜻이냐? 좀 더 이렇게 실제로 에너지가 더 많게 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S고 이게 2P야.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껍질로 가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3S가 있고 여기 3P가 있으면요. 이 위에 3D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3D. 근데 4S의 위치가 이 정도 되는 거지. 3D보다 살짝 아래 있게 되는 거지. 이 이유는 우리가 보어 원자 모형을 정리하지 않고 넘어왔기 때문에 좀 애매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어 원자 모형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바깥쪽 껍질로 갈수록 껍질과 껍질 사이의 차이가 줄어든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폭이 줄어드니까 얘보다 좀만 큰데도 4S가 더 밑으로 내려와 있게 되는 거지. 그냥 계단처럼 이렇게 뚝뚝뚝 올라가 있는데 위층이 아예 여기 밑으로 내려와 있는 이런 개념이에요. 폭이 좁으니까. 그리고 위로 갈수록 더 심해지긴 할 텐데 아무튼 우린 딱 저기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이 다음에 뭐가 오는지를 나는 되게 학생들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3D 다음엔 뭐가 와야겠어? 4P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내가 여기까지만 외우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다음부터는 이 규칙을 따라갈 거니까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지라는 의미인 건데 생각보다 애들이 힘들어 하더라고. 좀 더 해볼까요? 그러니까 외우는 건 여기까지만 외운다고 치고 좀 더 해보면 뭐예요? 4P 다음엔 누가 와야 되겠어? 그렇죠. OS가 와야 돼요. OS 다음엔 뭐가 와야 되겠어?
4D가 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 전까지는 S와 P로 된 규칙, 요 뒤에는 D를 넣은 규칙, 이 뒤로는 그 D를 넣은 규칙을 계속 적용해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울리 베타 원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싸움의 원리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설명은 결국 파울리 베타 원리를 하고 나서 같이 정리를 하는 게 편한데, 파울리 베타 원리는 뭡니까? 스핀 방향 반대. 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요. 전자의 반발력을 최소화한다 입니다. 근데 이게 파울리 베타 원리의 좀 특이한 점인데, 우리 입장에서 전자간 반발력을 최소화한다,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게 좀 더 맞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전자끼리는 원래 뭐해? 원래 반발하잖아. 근데 전자끼리는 원래 반발하는데요. 근데 사실 전자가 가진 전기적 능력이라는 건 생각보다 커요. 왜냐면 결국 그런 모든 전자의 움직임, 전기적 능력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거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전자의 어떤 에너지가 다 이 전자들이 모여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에너지인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전자들끼리 뭉쳐있는 게 엄청나게 좁은 공간에 뭉쳐있어야 되는 거잖아. 원자는 정말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좁은 공간에 뭉쳐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뭉쳐있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규칙이 파울리 베타 원리입니다. 애초에 이렇지 않으면 뭉쳐있을 수 없어 라는 뜻이 되는 건데, 그게 뭐야? 스핀 방향이 반대라는 의미인 거지.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스핀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선 이것도 정말 깊이 양자역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건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뭐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냐면, 전자는 에너지를 갖고 있죠?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뭘 해요? 당연히? 운동을 해요. 이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에너지를 갖고 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를 갖고 어떤 특정 운동 상태를 갖게 되는 거지. 반대로 그 특정 운동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에너지를 계속 갖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그 특정 운동 상태 중에서는 스핀이 존재합니다. 결국은 회전의 방향이 존재하는 거지. 그랬을 때 정확하게 스핀 방향이 정반대인 두 전자끼리는 서로 반발력이 가장 낮은 상태가 되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야? 스핀 방향이 같은 두 전자끼리는 어떻다는 얘기야? 가장 반발력이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건데요. 같은 스핀 방향이면 반발력이 너무 크니까 당연히 둘이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건 알겠어. 근데 이게 좀 특이하게 정반대가 가장 작으니까 이 둘은 같이 있을 수 있는 건 맞는데, 정반대가 아니라 살짝 틀어져 있는 이런 과정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무조건 정반대끼리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냥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편하니까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약간 어떤 개념인 거냐면, 그냥 모든 전자를 위의 스핀과 아래 스핀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눠서 보는 거죠. 약간 그거랑 비슷하지 않아? 그 일령 코드를 놓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딱 상태를 두 가지 상태로만 정의해 놓고, 위의 스핀과 아래 스핀 이렇게만 정의해 놓고, 위의 스핀, 아래 스핀은 같이 있을 수 있고, 위의 스핀과 위의 스핀은 같이 있을 수 없고, 이렇게 정의를 해두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관련해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양자 얽힘에 대한 이야기도 막 많이 나오고, 양자역학에서는. 근데 아무튼 그딴 거 집어치우고,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요, 결국엔 전자가 서로 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서로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여야 되는데, 결국은 스핀 방향이 정반대인 전자끼리만 묶으면 딱 몇 개의 전자만 한 번에 묶을 수 있게 돼요? 두 개만 묶을 수 있게 되죠. 하나가 위에 스핀이 있으면 얘랑 정반대인 건 아래 스핀. 딱 이 둘이 묶으면 끝이잖아. 여기서 하나라도 더 추가할 방법이 없죠. 누구랑이라든. 얘랑 반대니까 위에 스핀을 하나 더 추가해? 그럼 여기에 있는 위에 거랑 같아지잖아.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수직 스핀 이런 게 있으면 있을 텐데,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스핀 방향이 서로 정반대인 애들끼리만 묶어서 한 번에 같은 공간 안에 존재할 수 있어.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전자가 그렇다라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떤 얘기로 귀결되냐? 한 개의 오비탈 안에는 전자가 몇 개? 네. 두 개의 전자만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p 오비탈에 들어가는 전자의 수가 몇 개인 겁니까? 6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p 오비탈은 사실 그 안에 3개의 오비탈 묶음이야 라는 이야기와 한 개의 오비탈 속에 전자가 2개씩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합치면 p 오비탈 한 묶음 안에는 전자가 6개 들어있을 수 있는 거죠. 2개, 2개, 2개씩 묶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d 오비탈은 10개의 전자가, f 오비탈은 14개의 전자가 들어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s 오비탈, p 오비탈, 그리고 파울리 베타울리, 그리고 싸움의 원리까지의 내용이 되는데요. 요걸 합치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냐면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8개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겠지. 네. 첫 번째 껍질은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은 8개. 왜? 첫 번째 껍질은 s 오비탈밖에 없으니까. 근데 두 번째 껍질은 뭐가 있으니까? ES와 EP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다 맞춰주는 거죠. 여기 녹음이 됐으면 레전드인데. 아 힘들어. 궁금한 거 있어요. 음. 각 오비탈 간의 값 차이도 알아요? 에너지 준위 차이요? 몰라요. 몰라요? 아마 알 거예요. 전 몰라요. 아, 근데 이게 왜 각 오비탈 간의 에너지 차이를 아는 게 크게 의미가 없냐면 원자마다 달라요. 당장에 헬륨의 ES 오비탈하고 그 리튬의 ES 오비탈만 해도 둘이 에너지 준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값을 알기는 어려울 거야 아마. 다 파악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미 지금 원자가 몇 개냐? 원소가 몇 번까지 있지? 아무튼 대충 한 100번대 넘어갔잖아요 이미. 그래서 100몇 개, 100몇 개의 S오비탈 에너지 준위만 해도 100몇 개예요.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1S 하나만 놓고 비교해도. 그러니까 1S라고 해서 서로 다른 원소끼리 다 똑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 게 아니라요. 서로 다 다른 에너지 준위를 갖습니다. 에너지 준위 차도 다 달라요? 네. 어느 정도 규칙은 있겠지. 근데 애초에 이 모든 게 계산적으로 파동함수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계산값은 다 갖고 있긴 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아마 실험을 통해 증명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 땄어요 근데. 에너지 준위요? 글쎄요. 일단 저만 해도 써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네. 쓸데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좀 러프하게는 사용이 될 수는 있는데 디테일하게 사용될 일은 없지.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베타선의 에너지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으로 만들어낼 때 씁니다. 그래서 얼추 에너지 준위를 알고 있으면은, 그래서 특정 원소의 에너지 준위를 알고 있으면은 이 전자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베타선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전자가 방출되면서 나온다고 하는 걸. 그랬을 때 그 베타선의 에너지를 우리 마음대로 조절하는 데 이용할 수 있지. 보호로는 못해요? 그렇지. 보호는 정확하지 않지. 왜냐면 그 베타선은 굉장히 낮은 에너지에서도, 그러니까 오차가 굉장히 엄청 작게 났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작은 오차일 거거든, 숫자 자체는. 근데 그게 사용되는 데를 생각해 보면 그 작은 오차로 엄청 큰 결과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옥텟 규칙이 성립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자, 세 번째 껍질 얘기를 해볼까요? 세 번째 껍질은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가게요? 그렇죠. 이게 이제 두 가지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와야 되는데 8개라고 대답해도 되고요, 18개라고 대답해도 됩니다. 실제로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왜 실제로 둘 다 맞는 말이냐? 자, 오비탈적으로 그대로 접근해 볼게. 세 번째 껍질에는 오비탈이 총 뭐뭐뭐가 있게 돼요? 3s, 3d, 3p, 3d 이렇게가 있게 되죠. 그러면 3s, 3p, 3d 합쳐서 총 몇 개의 오비탈이 있냐면 10개의 오비탈이 세 번째 껍질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18개인가요? 네, 18개의 오비탈. 10개가 얘만 10개니까. 18개가 아니라 14개. 네. 아니지, 9개. 9개가 맞지, 오비탈은. 네. 그래서 9개의 오비탈이 존재하게 됩니다. 세 번째 껍질에. 그리고 그 9개 오비탈에 각각 전자를 2개씩 집어넣으면 총 18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8개가 들어갈 수 있다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왜 8개도 맞는 말이냐면 싸움의 원리 순서상 네 번째 껍질 나오기 전까지만 놓고 보면 3p 오비탈까지 밖에 등장을 안 하기 때문에 8개도 맞는 말이에요, 충분히. 들뜬 상태일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들뜬 상태가 되면 3d 오비탈로 우리가 전자를 보낼 수 있게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바닥 상태를 놓고, 우리는 흔하게는 일단 바닥 상태를 놓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옥텟 규칙, 즉 8개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요것 때문에 생기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을 하면 결국은 원자과 전자를 연계로 만드는 게 목표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가장 바깥쪽 껍질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목표가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공유결합을 하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가 되죠? 8개 혹은 2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그렇게 성립되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산소 같은 경우는 누구랑 결합을 했든 산소 자체의 가장 바깥쪽 껍질엔 꼭 딱 8개가 차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근데 산소 바로 밑에 있는 황의 얘기로만 넘어가도, 황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8개 있는 상태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10개 이상을 갖는 경우도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야?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뒤에 좀 더 다뤄볼 거예요.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한 얘기가 되긴 하는데요, 이걸 이제 확장된 오텟 규칙이라고 하는 영역인데, 얘는 3단원에서 주로 다루는 영역이라서요. 그러니까 당장의 옥텟 규칙이라던가 어떤 오비탈이라던가 이런 얘기는 우리가 2단원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확장된 옥텟 규칙에 대한 얘기는 3단원 가서 할 거거든. 그래서 나중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당장은 그러니까 어떻게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8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옥텟 규칙이 틀렸다고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세 번째 껍질이 3p까지만 나오면은 그 다음엔 4s. 우리가 싸움의 원리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대로 8개 들어간다 하면 충분해. 근데 우리가 전자를 억지로 집어넣으면 8개 이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껍질에. 왜? 세 번째 껍질에 분명히 3d 오비탈이라는 오비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황, 이런 3주기 원소들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요,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8개 초과하는 어떤 전자를 추가적으로 갖는 결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황은 굉장히 또 특이한 결합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황도 일종의 생체물질로서 되게 많이 사용되지, 탄소만큼은 아니어도 황도 생체물질로서 여기저기 많이 쓰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훈트 규칙 얘기인데, 훈트 규칙 얘기하기 전에 파울리 베타울리의 얘기를 좀 더 해볼 필요가 없지.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지나갑시다, 일단. 그 다음에 훈트 규칙 얘기를 해보면요, 훈트 규칙은 이제 요 2개 다음에 오는 게 돼서, 얘도 하고 싶은 말은 전자간 반발력을 최소화한다인 건데요, 뭐 그런 키워드는 어차피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쵸, 홀전자수 최대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자,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혼자 있는 전자를 맥시멈, 제일 많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훈트 규칙은 아무리 그래도 이 둘 다음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명칭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파울리 베타 원리, 싸움의 원리예요. 원리, 규칙, 용어가 다르지? 다른 게 그냥 쓰잘데기 없이 니들 헷갈리라고 바꿔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의미를 갖는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헌법, 법 이런 개념인 거지. 얘가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을 지키면서도 홀전자수를 최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홀전자수를 최대로 하려고 해도 스핀 방향을 반대, 요거는 어길 수 없는 거고, 한 개의 오비탈에 전자가 2개 들어가는 요것도 어길 수 없는 거고,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채운다, 이것도 일단 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지키는 안에서 홀전자수를 맥시멈으로 제일 많게 하겠다. 이게 이제 훈트 규칙인데, 자, 훈트 규칙은 그래서 뭐였어? 1s 오비탈이나 2s 오비탈 여기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1s 오비탈, 자, 수소의 전자 배치를 보면요, 전자가 하나니까 싸움의 원리에 의해서 가장 작은 1s에다가 한 개를 채울 겁니다. 그리고 그걸 표시하면 옆에 이렇게 전자가 하나 차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헬륨으로 넘어가면 전자가 2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싸움의 원리에 의해서 일단 1s에 2개를 채워야 돼요. 2s에다가 채우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 전자를 채울 때 어떻게 채워야 돼? 스핀 서로 반대로. 이렇게 우린 스핀을 표시해 주는 거죠. 위에 화살표와 아래 화살표. 그 다음 리튬으로 가면 3개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3개 하면 안 되죠. 3개가 되면서 1개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 이건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1s는 이미 다 채워진 거라서 2s를 데려와서 채워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하나가 찰 거고요. 그 다음 또 누구야? 베릴륨. 그럼 어떻게 돼? 전자가 하나 더 들어와야 되는데 2s 아직 안 찼으니까 얘부터 채워야 돼. 홀 전자 수가 나발이고 그냥 싸움의 원리부터 일단 지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2s까지도 파울리 베타 원리 다 채웠죠. 그러면 그 다음 에너지인 EP를 데리고 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EP의 1개 채울 때는 그냥 여기다 이렇게 채우면 될 거거든. 근데 문제가 EP의 2개째를 가져올 때 생기는 거지. 왜냐면 EP 오비탈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요. 자, 근데 왜 우리는 PX, PY, PZ 분명히 오비탈이 3개인데 그걸 왜 한 묶음으로 묶어놨냐? 그게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건데 실제로 PX, PY, PZ는 전혀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축으로 구별한다고 해놨잖아. 사실 축으로 구별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해두면 얘가 PX, PY, PZ지. 눕히면 X, Y, Z축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 PX였던 게 PY가 될 수 있는 거고 PY였던 게 PZ가 될 수 있는 거고 PZ였던 게 PX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또 눕히면 또 바뀌어. 근본적으로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걸로 구분이 되면 그래도 구분이 될 거냐면 에너지가 다르면 구분이 될 건데 그마저도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PX, PY, PZ는 진짜로 전혀 완전히 구분할 수 없는 그냥 오비탈이에요. 에너지도 똑같아. 근데 차이가 있다면 PX에서 다니는 전자와 PY에서 다니는 전자와 PZ에서 다니는 전자는 서로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형태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구분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걸 PX가 누구고 PY가 정확하게 누구고 이런 식으로 이름 매길 수는 없는 겁니다. 약간 어떤 느낌인 거냐면 그 가운데 삼각형의 복도를 가진 방 3개 그리고 방 3개가 내부의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삼각형 돌려놓으면 어떤 방이 어떤 방인지 어떻게 알아요? 구조 다 똑같은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미 내가 그 방에 입주를 할 거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하고 싶어? 이미 사람이 있는 방보단 비어있는 방에 들어가고 싶은 거지. 그게 훈트규칙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 3개를 구분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채워져가 있다면 그 다음 오는 전자는 같은 방에 들어가지 않고 딴 방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홀 전자 수가 최대가 된다. 이게 훈트규칙. 결국 훈트규칙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지는 건 P오비탈, D오비탈, F오비탈 이런 S오비탈을 제외한 나머지 오비탈에서만 되는 거죠. 부양자 수가 0이 아닌 오비탈에서만 의미가 있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훈트규칙이고요. 그래서 우린 이 싸움의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 훈트규칙까지 적용을 해서 전자를 배치하는 겁니다. 실제로 모든 애들은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 규칙을 갖고 있는 거지. 여기 더 가보면 전자 하나 더 등장했어? 그러면 뭐야? 이미 들어간 방 말고 그쵸? 나머지 빈 방에 들어가는 거고. 근데 여기서 전자가 하나 더 등장했어? 그러면 빈 방 하나 새로 가져오는 건 아니죠. 왜냐면 이제 여기서 빈 방을 또 가져오려면 3S를 들고 와야 되는데 이거 들고 오면 뭐가 문제야? 얘가 문제잖아. 그럼 얘 아직 들고 오면 안 되니까 여기 더 채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는 어떻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 중에 어떤 방에 들어갑니다. 어디 들어가야 되게?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어디 들어가냐는 상관없습니다. 뭐 아무데나 니들이 채우고 싶은데 채워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오면 더 채우고 더 오면 더 채우고 이렇게 6개까지 채워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훈트규칙이고 우리는 요 3가지를 기준으로 채워서 이제 전자를 채우면 되는 겁니다. 전자가 배치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가 아닌 게 그렇게 이 셋을 아주 착하게 다 지키고 있는 상태의 원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바닥 상태의 원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닥 상태의 원자라고 하는 건
되게 단순한 이야기예요. 말 그대로 이제 바닥에 누워 있는 것처럼 아주 편안한 상태의 원자. 즉 가장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에너지를 가장 최저로 가장 낮게 가장 안정적인 상태로만 갖고 있는 그게 이제 바닥 상태의 원자가 되는 거지. 반대로 얘기하면 바닥 상태가 아닌 원자는 안 지킬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실제로 싸움의 원리나 파울리 베타 원리, 훈트 규칙 이런 거 그 중에서 이제 싸움의 원리나 훈트 규칙 같은 경우는 깨고 배치가 되어 있는 원자들이 존재해요. 다만 이게 우리가 원리고 규칙이고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다 지켜졌을 때가 제일 안정적일 거란 얘기인 거니까 이걸 안 지키고 있는 원자는 안정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들뜬 상태의 원자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 완전히 다 지키고 있는 얘가 지금 누구냐? 이렇게 하면 네온인가요? 네, 네온이네요. 그러면 얘가 지금 딱 네온인데 얘한테 에너지를 주잖아? 그렇게 해서 여기 2p 오비탈에 있는 전자 하나를 3s로 보내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면 뭐가 깨지는 거야? 싸움의 원리가 깨지는 거거든. 2p가 다 안 찼는데 3s가 등장했어? 그러면 싸움의 원리가 깨지는 건데 그게 그냥 바닥 상태가 아니라 들뜬 상태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를 잘 구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치 싸움의 원리나 훈트 규칙은 깨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깨졌을 때 우리는 들뜬 상태라고 불러요. 근데 문제는 파울리 베타 원리는 깨질 수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스핀 방향이 같은 전자가 존재할 순 없는 거야, 오비탈 안에. 또 한 오비탈 안에 전자가 3개 들어있을 수는 없는 거야. 왜? 3개 들어있으면 방금 얘기한 같은 스핀의 전자가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같은 스핀의 전자가 한 오비탈에 들어있을 수는 없어. 이게 절대로란 이야기는 우리가 에너지를 주든 나발이든 지랄이든 해도 절대로 파울리 베타 원리가 깨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지켜져야 되는 게 파울리 베타 원리다. 그래서 보통 전자 배치가 그려져 있는데 파울리 베타 원리가 위배되어 있잖아? 그럼 걔는 뭐야? 상상 속의 원자인 거죠. 존재 불가능한 원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오비탈에 대한 얘기까지 끝났고 오늘 얘기한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 앞에는 우리 평균원자랑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뒤에는 오비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했고 근데 사실 오비탈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평균원자랑 같은 경우는 개념이 워낙 간단했다 보니까 결국 이제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거야 라는 걸 정리를 좀 했잖아요. 근데 오비탈은 내용 정리를 쭉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낼 거야 라는 얘기를 전혀 안 한 이유가 결국 오비탈 문제는 다 양자수랑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양자수 정리를 하고 결국 같이 정리를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는 그때 정리를 해야 될 건데 아마 이미 지난 중간고사 보기 전에 이미 한번 우리 해봤었잖아요. 그치? 부양자수 총합이 몇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위주로 문제가 나오게 될 건데 근데 아무튼 기초적으로 이건 그러니까 S 오비탈의 특징, P 오비탈의 특징 그리고 오비탈 자체가 뭔지랑 그다음에 쟤네들은 일단 개념적으로는 당연히 다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남은 내용이 이 단원에 남은 내용을 좀 보면요. 딱 양자수 남았고 그 다음에 주기적 성질이 남았는데요. 사실 이 단원의 꽃은 주기적 성질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보면 알 텐데 이 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건 평균원자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원자량이 제일 어렵긴 한데 어차피 평균원자량 제일 어려운 문제 시험지에 딱 한 문제 있을 건데 뭐. 그러니까 시험지의 성적을 결정하는데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주기적 성질이에요. 왜냐면 거기가 시간도 제일 오래 걸리거든. 거기가 시간 잡아먹는 귀신이라서. 아무튼 그래서 그 주기적 성질을 좀 다음 주엔 위주로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혹시 프린트 나눠드렸었던 거